근데 그 비아폰 이게 대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아폰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국제기구 SD에서 제가 써보셨는데 한국형 비아폰은 아니고요. 어떤 조직이든 정부든 뭐 여러 가지 단체든 그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땐 비아폰 같은 것을 폰을 써서 하는데 제가 국제기구에 다닐 때는 이제 망이 여러 나라를 거치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전화를 걸면 이제 뭐 KT, 인공위성, 미국 통신사 이렇게 개인 이렇게 거치는데 그러면 이제 보안의 누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번유출. 예. 인공위성으로 바로 연결을 합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큽니다. 무슨 진짜 옛날 그 막대같이. 모토로라 막 그래. 벽돌 같은 벽돌폰. 네. 군인들이 지금도 갖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비아폰은 그냥 아니, S 이런 거 말고 갤럭시, 군인들 갤럭시. 진짜 현장에서 현장에서도 완전히 좋아졌어요. 저 옛날 얘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아이 통신병 돌리는 이만한 거 이렇게 그런 거 아닌 얘기하지 거고요. 말고 요즘은요 진짜- 모토로라 같은 걸로 하거든요. 비아폰을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요 텔레그램 비밀 대화. 그다음에 시그널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래요? 비아폰은 그거랑 똑같은 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1대1 간의 암호화가 돼 있어요. 아. 그게 이제 텔레그램 비밀 대화와 시그널이에요. 그 원리를 그대로 갖고 온 게 폰에? 비아폰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 촬영이 안 되고 녹음도 안 되고 이런 식이에요. 비아폰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안보 비아폰이 있고 정부 비아폰이 있어요. 정부 비아폰은 청와대 경호처에서 불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보 비아폰은 국방부에서 담당해서 불출을 하고 네네네. 국방부 비아폰의 서버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에 있고 예. 경호처의 정부 비아폰은 서버가 경호처에서 그러니까요.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런 거 다 국가 비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그럼요. 뭐 그거 뭐 관계 있어?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비아폰을 지금 통신사 압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버 외에는 없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중에서도 뭐 비아폰 쓸 수 있죠, 당연히 안보라든지 보안과 관련해서 뭐 이건 당연히 쓸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장관 그만두면서 자기 거는 반납하고 경호처에서 또 받았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김용현 장관 그 비아폰은 경호처에서 지금 또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뭐 서버를 좀 뭐 봐야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김성훈 경호처장이 또 그건 또 이제 맡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아폰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시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예. 비아폰에서 이제 보통 반납할 때 통화 기록이랑 메신저를 다 삭제하고 반납을 해요. 그래서 봉인돼 있어도 거기에 뭐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장담을 못 해요. 이거를 또 포렌식을 해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 지금 국조에서 밝혀진 거는 뭐냐면 비아폰은 이틀 간격으로 삭제되게끔 돼 있다 서버가. 그래서 포렌식으로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비아폰 담당자가 우리가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건 안 해봤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서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네. 서버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와대 비아폰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한테 갔잖아요. 정부 비아폰. 그다음에 김건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간인한테 누구한테 간지 몰라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비아폰 갖고 있습니까 하니까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순간 멈칫하더니 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님, 네.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아폰 갖고 계십니까? 아니 그냥 뭐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됐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됐습니다. 네네. 됐습니다. 예. 그래서 비상입법 기구와 관련돼서 비아폰이 서로 통화했는지 그다음에 김태환한테도 제가 안보실 일차장한테도 물어본 게 계엄 전후로 비아폰을 사용한 자 있냐 누구랑 그랬더니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비아폰 갖고 계시죠? 네. 비아폰을 이용해서 계엄 전후로 해서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누가 됐든 누구라고 묻진 않겠는데 누가 됐든 통화한 네,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아폰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거든요. 뭐냐면 14명의 체포 명단이 나왔잖아요. 홍장원 메모에도 나왔고 이거를 김용현, 여인영, 이제 홍장원한테 간 거예요. 이 명단 자체가. 근데 누가 작성했는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작성자가. 거의 정치인과 뭐 양정철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김용현이 다 작성할 수가 없고 노상원 수첩에 500명도요? 이게 김용현이 작성할 수 없는 거예요. 기획자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스모킹건은 결국은 비아폰이다. 비아폰을 풀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노상원 민간인한테 비아폰 간 것도 이상해요. 대통령실 비아폰 가지고 누구랑 무슨 연락했냐는 거죠. 이거 수사가 돼야 되는데 검찰이 그 수사를 틀어막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와 노상원의 이제 비아폰이 이제 불출이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경호처에서. 법적으로는 김건희와 노상원은 비아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비아폰의 서버, 통신 기록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검찰은 계속 영장을 기각하잖아. 저는 이 비화폰을 관리하는 대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제 비화폰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도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 조직이면. 네. 근데 그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입니다. 저는 중앙아시아 있을 때 이 통신 보안이 안 돼서 미국까지 가서 10분 얘기하고 돌아온 적도 있어요. 워낙 중요해서. 뭐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건 서버를 이렇게 열다 보면 특정 그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보 공개를 다 하다 보면 매달 며칠 날 무슨 전화를 갖고 와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저는 걱정이 좀 되고 다만 민간인이 비아폰을 수령했다라는 건 비아폰 운영 기축에 어긋나면 그건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네네. 없습니다. 이게 이 통화 기록을 갖고 무슨 보안이 새나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실질적으로 없어요.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서버는 이제 통화 기록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론 문자도 나올 수 있는데 압수수색 받아서 이제 포렌식을 받아 보면 불필요한 개헌과 관련 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해버려요. 아예 개헌과 관련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이제 증거로 이제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게 보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암호는 국정원을 통해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암호화를 다시 해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네네. 예. 사실 이제 컴퓨터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 아, 공학이죠. 그러네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종단간 암호화 기술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안 뚫려요. 웬만해서는 제대로 구현이 돼 있으면은 서버에 저장되는 것이 암호화돼서 저장되기 때문에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정훈 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을 거다. 다만 부위원님 말씀처럼 누가 먼저 누구한테 전화하고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전화하고 그걸 또 받아서 누구한테 전화했다. 이 범죄 조직의 조직도 나오겠죠. 이 순서도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범죄 조직의 조직도까지 나오는데 이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느냐 이건 안 나올 테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건 좀 판단해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내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전후로 해서 그걸 알아야 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뭐 최상목 대행도 그렇고 뭐 김태호 차장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연락받았으면 무슨 연락이었습니까 정도는 물어봐야 수사가 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기록 정도는 보자는 얘기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죠. 네네. 자 어쨌든 김성훈 이제 경호처 차장이 비아폰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정황이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찰이 이제 계속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검찰이 지금 반려를 이제 3번 했단 말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화폰을 통해서 검찰과 연계된 어떤 무언것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 게 계속해서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거예요. 당일날 12월 3일 밤 11시에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에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근데 거기서 유혁 감찰관이 이런 반헌법적인 회의에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고 사직서 던져버려요. 그날 무슨 얘기 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12월 4일 날 저녁에 개헌 바로 다음 날이죠. 저녁에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이렇게 모여요. 이 중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판사 출신 제외하면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 세 사람은 검찰 특수부 출신이에요. 이들이 검찰 특수부, 검찰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얘기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조에서 밝힌 게 뭐냐면 이상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휴대폰을 교체합니다. 전부.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그 안가 모임 끝나고 휴대폰을 다 바꿉니다. 안가 갔다 와서 핸드폰을 교체했다는 거예요.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근데 검찰이 계속해서 이거 수사를 할까 하는 그 국가수사본부 경찰 쪽에 여기를 압수수색하고 여기를 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에 지금 주체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중에 객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화폰으로 조직도가 한번 나와서 몇 시에 누가 통화했다 그러면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또 통신 기록을 줘야 하는데 개인 폰을 조사해 보면 또 다른 조직도가 나오죠. 그럼요. 수사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비화폰을 가진 게 아니니까. 근데 그쪽은 가기 시작하면 이제 포렌식이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몇 시에 전화했고 누가 누구에게 몇 시에 전화했고가 나오면 검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비아폰이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하고 김성훈 차장이 직위상으로는 박종준 그렇죠. 처장이 위인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업무는 김성훈이 했다라는 거예요. 김성훈 경호처장이 윤석열 생일 파티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호장교들 뭐냐면 합참 경연대회를 시켜요. 그다음에 여경들한테 30만 원씩 줘요, 격려금으로.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박종준 경호처장은 빨리 그냥 자기가 국소본 가서 조사를 받고 그냥 사직한 이유가 경호차장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특위에서 질문했던 건데 이제 1차 체포하러 갈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처장님께서 영장집행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히면 공무집행 방해되니 일절 부딪히지 마라 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그 전부터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그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정문 밖에서 거기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단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성훈하고 윤석열 이 메시지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돼요. 예, 그래서 인트로가 길었는데 뭐냐면 아직도 인트로예요? 자 들어갑니다. 김성훈이가 뭐냐면 이 검찰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그래서 없는 이제 계속 기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다. 아니 왜냐하면 본인 검찰에서 부담되면 그냥 법원으로 넘겨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극구 막고 세 차례나 막는 거는 뭐냐면 이진동 대검 차장이 나와서 한 얘기가 비아폰에 대한 서버 이것이 수사에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아폰 서버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 방해하고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은 별건이라도 수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 검찰이 무슨 별건 수사 안 한 것처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경호처의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이 좀 비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경호처 하면 뭐 예전에 이제 차지철, 뭐 장세동 이런 분들 이제 생각나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이 경호처와 지지자들 뒤에 서서 체포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경호원과 군을 사병처럼 부리며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조국혁신당도 대통령 경호처 폐지 법안 발의하기로 했고요. 발의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로 발의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뭐 생각들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아니, 뭐 대통령 경호처 폐지는 뭐 신선한 주제도 아니고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도 네. 1호 공약 아니었습니까? 특권 반납하겠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경호처 폐지 안 했죠. 아, 예. 네. 제가 이제 이런 거 조직 변경하자는 얘기는 왜 그런지는 알겠지만요. 윗돌 아랫돌 이렇게 바꾸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그냥 대통령이 이상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전에 검수완박 논의가 있을 때 그때 대통령이 당선이신 분이었거든요. 대통령이 동의했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본 적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검찰 뭐 몇 가지만 수사 항목 남기고 없애도 돼요 그랬더니면은 아 대표님 그거 어차피 뭐 경찰 애들이랑 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도 자기가 사실상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통제하면 된다. 이번에 경호처를 없애가지고 경찰에 만약 경호 전담 조직을 만들면요 거기는 어차피 또 경호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실효성이 그런 없을 생각이고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 같이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하게 조직을 활용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이상한 대통령 맞죠?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여자예요. 뭐 마이바흐 뒤에다가 풍선 나왔고 생일 잔치 하면 그걸 좋다고 박수 치고 이상한 대통령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찰청에 있는 쪽은 대통령만 경호하는 게 아니라 그 정부 안에서의 요인들을 전체적으로 경호를 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인적 관계로 얽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한 대통령이 이상한 경호처 차장이랑 인적 관계로 꽉 얽매여지는데 그런 인적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 민주당은 뭐 경호처 폐지법에 찬성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라는 게 자체 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것도 경호처도 일종의 제도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런 제도의 영역에서 봤을 때 대통령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똑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게 경호처 폐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넘어서까지 대통령을 지켜라 이런 세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실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굳이 표현하면 충성심을 보이는 것이 국가기강에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경호처를 폐지하자 이 문제가 아니라 경호처의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합니다. 조직을 바꾸는 것보다 이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어디 가도 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경호처는 저는 정보위에서 앞으로 예산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 밑에 뒀어요. 근데 이게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그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워낙 경호처가 예산까지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무소불위의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도 뭐 기재부 밑에 있다. 사람들 생뚱맞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되니까. 국회의 감시가 좀 강하죠. 근데 우리 신장식 의원님도 대선 후보 되면은 경호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신 방식으로 경호 붙거든요. 대선 후보가 되실 분은 지금 확실히 의지를 밝히신 대선 후보 분은 되실 한 겁니다. 분이시니까 예, 대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없을 가능성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커져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손쉬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은 요즘 또 이제 뉴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노상원 그 수첩 내용. 그 수첩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의 이름과 숫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사법부, 언론계, 문화계, 전직 운동선수까지 500여 명이 담겨 있다는 점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뭐 그래서 500명 수집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에서 뭐 이성 중에 옛날에 영화 뭐 실미도나 이런 데서 본 것 같은 뭐 그런 북에서 조치해서 더 나가서 헌법 뭐 법 개정에서 3선 집권 구상 뭐 이런 것까지. 근데 이게 그냥 본인의 어떤 그냥 뭐 본인만의 생각 아니면 뭐 이게 누군가 교감해서 이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 별단 사람이 작전을 짜는데 작전의 수준이라는 게 삼국지나 아니면 그 옛날 역사 속에 있었던 일에서 모티브 따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현실에서 하려고 했다는 게 저는 좀 이분이 망상가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망상 속의 소설이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D-1일, D1 그다음에 D+10일, D+11에서 50일 뭐 이렇게 하고 지휘소는 과천에 두고 전국에 5개의 수집소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HI다라는 게 아니 계엄을 하는데 은밀 침투 부대, 북파 부대를 국내 정치로 끌어들일 이유가 1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 계획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메모였다. 그런데 사실 A급 대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노상원 혼자 짠 명단이 아닐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치를 탐닉한 이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이거를 혼자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명단이 너무 사사로워요. 조국 일가, 문재인 일가. 이게 뭡니까? 차범근. 사람들이 제일 이상했던 게 차범근이었어. 그러니까. 근데 왜 차범근이지 하고 찾아가 보면 조국 전 대표 탄원서 썼거든요. 그래서 법원에다가 이거 어떻게 아냐고 이런 거. 그거를 어떻게 알고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조국 일가의 차범근까지 쓴 사람이 누굴까? 난 웬 여성이 떠오르는데. 방송 스킬이 참 많은 분이야. 그리고 그럼 이게 적어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 같이 상의가 많이 된 거다. 왜냐하면 22번 공관에 찾아가요. 기록에 나와 있어요. 왜 노상원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이나 이런 데 공관에서 22번을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같이 구상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만남 횟수죠. 장소도 그렇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보좌진들 쪽에서 나온 진술에 따르면 새벽에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 계엄의 밤에. 어찌 보면 김용현과 노상원의 사이는 거의 동지적 공범 그리고 책사와 실행자 이런 관계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이제 보면 뭐 헌법, 법 개정, 뭐 삼선 집권 이런 구상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는 어쩌면 이 모의는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줬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 그렇게까지도. 왜냐면 이거는요. 헌법과 법 개정과 삼선 집권 구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을 위한 것이죠. 이거는 사실 이거에서 노상원이 잘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뭐 국명이 제대하고 나서 안산에서 그렇게 이제 생업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계속 물어봤대잖아요. 본인이 군산 내려가지고 계속 나도 다시 나란 일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권력을 잡고 있지 않은 반대 세력에서 뭐 쿠데타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거고 친위 쿠데타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의 안보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하나 좀 언론에는 공개가 안 됐을 텐데 이게 김태호 제1안보실 차장이 이제 계엄을 늦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못 믿겠는데 어찌됐든 계엄을 늦게 알고 대통령실로 부랴부랴 갔는데 거기서 김용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대체? 그랬더니 김용현이 시액 웃으면서 완벽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올 텐데 무슨 계엄입니까? 그러니까 완벽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을 꿈꿨던 거고요. 그래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해서 내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만들겠다라는 구상 속에 저런 메모가 나왔다는 거고요. 최종 목표는 결국은 영구집권이에요. 삼선 집권이었으니까. 그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는 명분이 없어요. 장기 집권 플랜 내에는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좀 저는 계속 보면서 정말 이 망상이 실행될 뻔했다라는 것이 섬뜩합니다. 500명이나 되는 명단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다룰 수 있는가? 이걸 정말 실행하려고 기획하고 군대를 움직였다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는 데서 보수주의자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보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보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는 데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인영 전 사령관이 14명의 체포 명단을 인정하면서 평소 대통령이 인물들에 대한 품평회를 많이 했다.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진술한 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조서는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우리 부의원님. 예전에 말이죠 부승찬 의원 쓴 책에 의하면 경호처장으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김용현 장군이 한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쓰신 이유가 뭔지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김용현 장관이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부터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그냥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동기중에 수석, 뭐 거의 이제 뭐 승승장구. 아니 뭐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은 노상원 버거보살이 수석은 노상원은 들어갈 때 수석. 들어갈 때 수석. 입학할 때 수석인 거고 그다음에 김용현은 한 7, 8회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다 나올 그래서 때 엘리트들. 엘리트들이죠. 육군 사관학교장을 상업 받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8명인가 9명 받는데 안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엘리트였고 그다음에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17사단 사단장을 할 때 병장이 익사를 합니다. 익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병장을 영웅화하는 걸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요.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또 연대장, 지금은 여단장인데 연대장하고 이제 법적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상장군을 진급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하는 동기생인 임모영을 사상장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켰는데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본인은. 진짜 한민구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국방장관 한민구한테 가서 개뿔하고 그다음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선배한테.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오면서 송영무 장관한테도 그냥 막 로비를 엄청 한 거예요. 자기 진급시켜달라고. 근데 결국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한이 많았는데 그 한풀이를 어떻게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은 거의 사성장군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성장군 출신이었는데 이 김용현은 사성장군이 안 낸 거에 대한 그 한이 있구나.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을 자기 꼬봉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조정을 해. 이종섭, 런종섭이라는 이종섭 삼성장군이죠. 신원식도 자기보다는 1년 선배지만 삼성장군. 그래서 그리고 사성을 안 한치고. 사성장군은 저 먼 남미부터 시작해서 중동 이런 데 대사로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쪽지를 주는 거죠. 야, 얘 진급시켜. 얘 진급시켜. 그러는 과정에 곽종군 사령관이 4차 진급을 삼성장군을 단단 말이에요. 우리 군대에서는요, 2차 진급까지는 그냥 2차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3차부터는 포기하거든요. 후배들이 올라오고 하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곽종군 사령관 같은 경우 포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4차에 삼성장군 진급시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대통령이 요리해주고 김용현이 뭐 충성을 다할 군인들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아니 어느 정부가 삼성장군을 데려다가 밥 해주고 폭탄주 먹이고 이럽니까? 거기다가 이제 부정선거와 관련된 극우 유튜버 계속 유튜브 방송 계속 보내고 이런 것들을 곽종군 사령관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지금까지도 이제 풀리지 않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삼성장군을 시켜줬냐. 정말 나를 쓰고 버리려고 했던 거냐. 이거에 대한 한탄이 좀 있더라. 곽종군 전 사령관이에요. 예.